안녕하세요. 디빙크딥 7강 트랜스포머 NLP 강의를 맡게 된 성준영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강의를 진행했었는데, 그때 이유는 모르겠는데, 녹화가 갑자기 중단이 돼가지고, 네, 지금 하스 스터디를 빌려가지고 다시 녹화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양이 좀 많았어가지고, 제가 좀 빠르게 진행을 하느라 내용 전달이 좀 안 된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좀 천천히 설명을 하면서 내용 전달을 조금 더 잘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강의의 전반적인 내용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 전에 배웠던 랭구에지 모델링, 그러니까 언어 모델링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이제 토크나이제이션과 관련된 서벌 모델링을 다루고 그 다음에 워드 투백, 이 풀트레인드 워드 임베딩을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 풀트레인드 워드 임베딩에서 풀트레인드 모델로 어떻게 넘어왔는지 이 전반적인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다음에 이제 그 풀트레인드 모델의 세 가지 구조가 있어요. 그게 5번 내용인데 5번 내용을 공부하기 전에 이제 지난주에 배웠던 트랜스포머를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풀트레인드 랭귀지 모델 세 가지 아키텍처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좀 간단하게나마 좀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 중에서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만한 모델들, 나중에 좀 사용할 일이 많은 모델들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하려 합니다. 네, 그래서 랭귀지 모델링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랭귀지 모델링이라고 하면은 어떤 단어 시퀀스의 확률을 할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챗GPT 한 번쯤 사용해 보셨을 것 같은데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면은 그 자연어로 된 아웃풋이 출력이 되잖아요. 이게 사람이 보기에 아웃풋이지만 그 모델 자체는 떤 숫자들, 그 토큰 아이디들을 내뱉고 그 토큰 아이디들은 이와 같은 확률에 의해 가지고 생성이 됩니다. 아래 문장에서 뭐 where we're going 이런 시퀀스가 있으면은 맨 아래 있는 수식에서 보시다시피 이 연쇄적인 조건부 확률의 곱에 따라서 이 시퀀스 전체의 확률이란 게 할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확률에 따라서 할당된 확률에 따라서 이 시퀀스가 출력이 되고 확률을 할당한다는 것은 이제 가장 자연스러운 시퀀스, 이제 확률적으로 이제 만들어지기 높은 시퀀스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이제 언어 모델이 이전 단어들로부터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아래서도 보시면은 where 생성한 다음에 where 기반에서 어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생성이 된 where 어를 기반으로 또 will을 생성하고 이런 식으로 현재까지의 생성이 된 그 컨텍스트 이전의 시퀀스를 기반으로 이제 다음 토큰을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 대부분의 자연어 처리 태스크들은 이 랭귀지 모델링으로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뭐 아래 두 가지 예시가 있는데 이 머신 트랜슬레이션 기계 번역을 예시로 들자면은 뭐 한국어에서 영어로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수업이 졸리다 라는 한국어 시퀀스가 있을 때 영어 시퀀스 뭐 The lecture is boring이랑 The lecture is delicious 이 두 가지 중에서 맞는 시퀀스는 The lecture is boring이잖아요. 이게 맞는 시퀀스니까 여기에도 높은 확률이 할당이 되고 이에 따라서 A라는 시퀀스로 이제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랭귀지 모델링은 어떤 시퀀스에 어떤 확률이 할당이 된 것이고 그 확률을 계산하는 방식은 이 조건부 확률의 곱에 의해서 계산이 됩니다. 여기 아래 애니메이션을 보이면은 이 허깅 페이스에서 Star Based in New York City and Paris라는 시퀀스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씩 생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전 단어를 기반으로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이 모델링을 이 어로 리그레스 모델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출력을 한 그 하나의 토큰, 하나의 단어가 이제 그 다음에 인풋으로 들어가고 또 하나를 생성하고 그 생성한 토큰이 다시 인풋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계속 약간 재기적으로 이제 출력을 하고 다시 인풋으로 받고 생성을 하고 이런 구조를 이 어럴베스 모델링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지난번에 배웠던 그 트랜스포머도 어덜베스 모델링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여기 오른쪽을 보시면은 디코더 측에서 이렇게 하나씩 뭐 I am 이렇게 생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또 그대로 인풋으로 들어와서 그 다음 토큰을 생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랭귀지 모델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이 PPL이라고 이 perplexity라는 개념이 있는데
얘는 약간 평가 지표, evaluation metric의 한 종류예요. 뭐 evaluation metric 평가 지표가 어떤 의미냐 하면은 뭐 내가 어떤 모델을 개발하면은 내 모델이 얼마나 좋은지 안 좋은지 좀 측정을 해야 되고 또 내 모델이 좋다는 것을 좀 어필하려고 할 때도 어떤 점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점수를 측정을 하고 표현하는 방식을 이 평가지표 evaluation metric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PPL이 뭐냐, 이 perplexity가 뭐냐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수식부터 보면은 그 시퀀스에 아까 설명을 드린 어떤 시퀀스 할당이 될 확률의 역수의 n분의 1 승입니다. 근데 뭐 n이 그냥 1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냥 어떤 시퀀스의 할당이 되는 확률의 역수라고 보시면 돼요. perplexity에서 perplexed는 헷갈리는 이런 뜻으로 어떤 시퀀스를 생성할 때 헷갈리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시퀀스를 생성을 하는데 매 토큰을 생성할 때마다 평균적으로 10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이 토큰을 생성했다고 하면은 이 전체에 n개의 토큰이 있으면은 10분의 1의 n승이 돼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PPL이 10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 10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어떤 언어 모델이 어떤 토큰을 생성을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가능한 경우의 수, 언어 모델이 특정 시점에서 평균적으로 몇 개의 선택지를 가지고 고민했는지, PPL이 10이면은 어떤 토큰을 생성을 할 때 그 10개의 후보 가운데 하나를 골랐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PPL이 100이다 하면은 100개의 토큰 가운데서 고민을 한 거니까 이제 약간 생성할 때 좀 확신이 없다고 볼 수가 있죠. 단지 어떤 토큰이 올지 모르니까 100개 중에 하나 이렇게 고민을 한 거고 PPL이 막 3이나 4다 하면은 그냥 서너 개 토큰 중에서만 고른 거잖아요. 그 말인즉슨 그 시퀀스를 생성하는 과정이 굉장히 자연스러워가지고 이 다음 토큰을 생성하는 일이 그렇게 언어 모델한테 혼란스럽지 않았다. 그래서 퍼플렉시티라고 불리는 이유가 언어 모델이 어떤 시퀀스를 생성을 할 때 헷갈리는 정도를 이미 해가지고 이 퍼플렉시티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 애니메이션에서도 이 하나의 토큰을 생성할 때마다 PPL이 10이라고 하면은 10개 중에 하나를 고민한 겁니다. 어, 그래서 PPL이 이걸 보시면은 PPL 낮을수록 더 적은 토큰을 가지고 고민했다는 뜻이고 그 말은 시퀀스를 생성하는 과정이 더 자연스럽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어텐션 is 올린이라고 트랜스포머를 소개한 논문에 있는 한 테이블을 가져온 건데 PPL을 보시면은 맨 아래에 있는 이제 트랜스포머의 가장 큰 버전의 PPL이 4.33으로 가장 낮습니다. 나머지 모델들을 보면은 이제 5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4 후반대도 있는데 맨 아래에 있는 모델이 4.33으로 PPL이 제일 낮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 가장 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어를 잘 학습을 해가지고 이 시퀀스를 생성을 할 때 좀 막힘이 없었다. 토큰을 생성할 때 좀 헷갈리지 않고 잘 생성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모델 학습이 잘 되었고 좀 좋은 모델이다. 이런 식으로 좀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PPA 이거 굉장히 연구할 때도 그렇고 언어 모델의 성능을 평가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 개념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서너 개의 토큰, 뭐 좀 적은 수의 토큰만을 가지고 고민했다는 거는 시퀀스를 생성했다는 게 자연스럽고 좀 확신을 가지고 생성했다는 거니까 뭐 좋은 건 알겠어. 좋은 건 알겠는데 확신을 가지고 틀릴 수도 있지 않냐. 뭐 여러 개의 토큰을 가지고 고민한 게 뭐 꼭 안 좋은 건 아닐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가지고 예시 자료 한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확인 페이스 코드인데 윗부분 안 보셔도 되고 그냥 아래 그 PPL을 측정한 그 예시만 보시면 됩니다. 위에 있는 시퀀스가 뭐 London is the capital of Great Britain이고 그 아래에 있는 시퀀스가 뭐 London is the capital of South America 이런 시퀀스입니다. 이제 영국의 수도는 런던이기 때문에 위에 시퀀스가 맞는 시퀀스고 이 시퀀스를 생성하는 게 당연히 이제 사우스 아메리카의 수도가 런던이라는 시퀀스보다는 자연스러우겠죠. 그래서 실제로 PPL을 측정한 것을 보시면은
위에 있는 이 맞는 시퀀스가 4.54, 이 아래에 있는 이 틀린 시퀀스가 6.16 해가지고 위에 있는 시퀀스를 생성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PPL을 측정할 때는 이미 시퀀스가 주어지고 이 시퀀스를 생성할 때 PPL이 얼마 나오는지를 측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그 자연스러운 시퀀스에 대해서 확률을 계산하는 거죠. 그 트랜스포머 논문에 있는 지표도 보시면은 여기 뉴스 테스트 2013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 기억으로 이 그냥 뉴스 데이터 뉴스에 있는 텍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데이터셋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인간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고 당연히 뉴스에서 등장하는 텍스트니까 당연히 그 시퀀스들은 굉장히 자연스럽겠죠. 당연히 언어 모델도 이 시퀀스를 생성할 때 좀 자연스러워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PPL이 낮으면은 이제 언어를 좀 잘 배웠다고 좀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랭귀지 모델링은 여기까지고 서버드 모델링, 토커나이제이션이랑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지 같은 경우에 뭐 CNN 같은 모델에 인풋으로 들어갈 때 이미지가 뭐 넓이 곱하기 뭐 높이 곱하기 뭐 RGB 값 해가지고 3 이런 식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픽셀 하나하나가 이제 인풋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럼 랭구에이지 모델에서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애초에 픽셀 값 자체는 숫자니까 그게 그대로 들어가도 괜찮은데 언어 같은 경우에는 그게 원래 숫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컴퓨터나 이제 AI 모델 같은 경우에는 숫자에 대한 연산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자연어의 토큰이 그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긴 시퀀스가 있으면 이 시퀀스가 어떠한 단위로 쪼개져 가지고 인풋으로 들어가야 되냐. 그거를 토큰이라고 하는데 이 토큰의 맥인 아이디 값들이 인풋으로 들어갑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지금 행복해 라는 시퀀스가 있으면은 뭐 나라는 토큰에 뭐 1번, 는이란 토큰에 뭐 2번, 뭐 행복이란 토큰에 3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토큰의 아이디 값들이 인풋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 토큰을 어떻게 나누냐? 그 질문에 답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 토크나이저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말 그대로 어떤 인풋 텍스트 그 시퀀스를 토큰이라는 작은 단위로 쪼개주는 모듈을 토크나이저라고 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어떤 토큰으로 어떤 단위로 나누냐와 이제 매우 연관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파이썬에 있는 스프레드 함수로 그냥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토큰화를 할 수도 있고 이제 한국어 같은 경우에 형태가 굉장히 복잡해요. 좀 언어학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한국어를 교차어라고 부릅니다. 제가 알기로 전 세계에 있는 교차어가 뭐 한국어, 일본어, 핀란드어? 어, 정확히 뭐 있는지는 자세히 기억 안 나지만 교차어라고 하면은 어떤 단어 뒤에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떤 단어 뒤에 뭔가 추가적인 형태가 붙은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경우에는 뭐 왼쪽 문장을 보시면은 그냥 띄어쓰기로 토큰화를 해도 이렇게 부자연스럽지 않은데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명사 뒤에 뭐 조사가 붙을 수도 있고 뭐 어말 어미가 붙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 어떤 단어 뒤에 다양한 형태가 추가되고 변형되어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언어를 지금 교차어라고 하거든요. 제가 언어학 쪽을 잘 몰라가지고 이 이상으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 형태소를 기준으로 토큰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단어 단위로 토큰화를 하면은 그냥 뭐 띄어쓰기 단위로 뭐 토큰화를 한다고 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첫 번째 문제점은 이 morphology라고 이 문법을 따라가지고 한 단어가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뭐 한국어는 당연히 그렇고 영어 같은 경우에도 뭐 어떤 뭐 수동태, 능동태 아니면은 뭐 그 시제 뭐 과거냐 뭐 미래냐 따라서 단어가 달라지는데 그 모든 단어의 형태를 완전히 다른 단어로 취급하면은 이 단어의 가짓수가 너무 많이 늘어납니다. 너무 많이 늘어나고
이 사실은 그냥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의 조금 변형된 형태일 뿐인데 아예 다른 아이디 값으로 아예 다른 단어로 취급을 하니까 이 언어 모델이 학습을 할 때도 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한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다른 문제점은 이제 언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하면서 좀 강조하기 위해서 그 형태를 좀 변형할 수도 있고 뭐 오타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뭐 신조어도 있고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이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아예 새로운 단어를 만들 때마다 이 UNK 토큰 이게 unknown이라는 뜻인데 새로운 단어를 만들면은 네, UNK 토큰으로 매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OOB라고 out of vocabulary 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전에 없는 단어다 라는 문제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뭐 당연히 언어니까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단어 단위로 토큰을 하게 되면은 이 유연계 토큰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단어를 모르는 게 아닌데 그 아래 필기를 보시면은 뭐 테이스티 이것도 뭐 그냥 테이스티를 좀 테이스티에서 A를 많이 늘린 거고 아래에 있는 런 같은 경우에도 그냥 그 A랑 E가 바뀌어가지고 오타가 난 건데 이걸 전부 다 UNK로 처리를 하면은 우리가 이미 알고 알 수 있는 의미를 좀 버리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어를 모델링 할 때도 좀 손실이 좀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아, 단어 단위로 쪼개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단어 단위가 아니라 더 쪼개가지고 단어보다 더 상세한, 더 디테일한 수준에서 이 서버드 단위로 토크나이징을 하자. 아래에 있는 한글 문장에서 뭐 새는 알에서 나오기 위해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이라는 문장이 있는데 여기서 그냥 뭐 새는 알에서 이런 식으로 그냥 띄어쓸 기준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알에서 나오기 뭐 투쟁한다. 이런 식으로 더 구체적으로 토크나이징 이 서버드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관련돼 가지고 알고리즘이 많아가지고 BP 바이트 페어 인코딩 알고리즘이라고 서버드 모델링의 한 종류이고 좀 간단하지만 이제 효과적이고 좀 많이 쓰인 알고리즘이 있어가지고 이 알고리즘의 원리 한 가지만 소개를 드리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그 단어들의 빈도수를 한번 세봤는데 뭐 로우가 5번, 로우가 2번, 뉴리스트가 6번, 뭐 와이리스트가 3번 뭐 이렇게 나온다 치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제 단어의 캐릭터들을 서벌드로 두고 시작을 합니다. 이 서벌드라고 하면은 이제 아예 캐릭터 단위로 쪼갠 거니까 이제 아예 알파벳 단위로 쪼개게 돼가지고 뭐 LOW, LWER, 뭐 NEWEST 이런 식으로 완전히 기본적인 수준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모아가지고 이 서벌드로 이제 보캐블러리 사전을 만들어요. 그래서 아래 그 각각의 알파벳들로 구성이 된 사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이제 두 번째 스텝에서 그 서벌드 중에서 이제 두 개씩 페어를 지어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서벌들을 찾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ES가 뉴에스트에서 6번, YDS트에서 3번 나와가지고 ES가 총 9번 등장하기 때문에 빈도수가 가장 높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스텝 3에서는 이 해당 서버들, 이 ES를 합쳐가지고 새로운 서버들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 서버들을 보캐블러리에 추가합니다. 그래서 ES가 업데이트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2, 3번 과정을 계속 반복해요. 서버를 인접한 두 개끼리 페어를 묶어가지고 빈도수가 제일 높은 거를 이 보캡 단어 사전에 추가하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는데 언제까지 하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직접 그 이터레이션 수 2, 3번의 과정을 반복하는 그 빈도수를 몇 번을 할 거냐 이거를 정해줄 수가 있고 아니면은 그 보캐블러리의 사전 이 사전의 크기를 뭐 얼마까지 할 거냐 뭐 어느 정도가 될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할 거냐 이렇게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2, 3번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되고 반복이 끝난 후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그 보캐블러리 사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NLP 발전에 따라가지고 여러 가지 토크나이제이션 알고리즘들이 만들어졌어요. 아까 설명을 드린 BP도 있고, 뭐 워드 피스도 있고, 센텐스 피스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월드 모델링으로 토크나이제이션을 하면은 아까 봤던 이 단어들이 어떤 식으로 토크나이징이 되느냐. 이제 해시랑 럴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이 언어 데이터에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버월드 모델링 그 BP 같은 경우에 빈도수가 높은 것들끼리 묶어가지고 추가를 하니까 얘네는 그냥 하나의 단어로 묶입니다. 근데 아래 단어를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만들어진 그 서브월드들에 기반을 해가지고 얘를 쪼개게 돼요. 그래서 테이스티를 보면은 세 개로 쪼개져가지고 이 세 개의 인베딩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학습을 하거나 인퍼런스를 할 때 이 세 개를 이제 합쳐가지고 평균 내는 게 아니라 그냥 각각의 개별적인 토큰으로 그대로 냅두고 그대로 이 모델의 인풋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토크나이저의 전체적인 파이프라인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인풋 코퍼스를 토큰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문장, 그 새는 아래에서 나오기 위해 투쟁한다, 아니면 세계이다. 이 문장들을 토크나이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언급을 들었다시피, 얘네는 자연어기 때문에 모델에 그대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각각의 토큰 아이디들이 들어가야 돼가지고, 각각의 토큰의 아이디를 매핑을 하고, 매핑도 아이디로 변화를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뭐 맨 앞에 있는 새 같은 경우에는 2695번을 매핑이 되고, 뭐 투쟁에서 투 같은 경우에는 어, 뭔지 모르겠네요. 그 알 같은 경우에는 뭐 3166번을 매핑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토큰에 매핑이 되어 있는 그 토큰 아이디 값으로 변환이 된 다음에 이 아이디 값들로 이루어진 텐서가 모델에 들어가요. 그래서 모델 내에서 연산을 거쳐가지고 아웃풋이 나오는데 그 아웃풋도 마찬가지로 이제 숫자잖아요. 그 숫자들이 의미하는 게 이 토큰의 아이디 값들이어가지고 이번에서 했던 거랑 반대로 이 아이디 값들을 이 자연어의 토큰으로 변환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디코딩 스텝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아이디 값들을 다시 토큰으로 랩핑해가지고 이 자연어로 된 시퀀스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LLM 그 언어 모델을 새롭게 풀트레인하지 않는 이상 토크나이저를 좀 직접적으로 다룰 일은 없습니다. 연구하실 때나 아니면 나중에 뭐 프로젝트 하실 때나 뭐 대회 나가실 때나 웬만하면은 좀 기존에 사용하던 뭐 기존에 존재하는 토커나이저를 활용하거든요. 그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여기도 그냥 auto tokenizer from train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거를 불러가지고 써요. 그러면은 그냥 있는 거 쓰는 건데 토크나이저 이게 중요하냐? 뭐 그냥 있는 거 쓰면 되는데 무슨 의미냐?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최근에 제가 토크나이저에 관해서 그 들은 얘기 두 가지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얘기는 그 네이버에서 들은 얘기인데 네이버에서 하이퍼클로버라는 이 언어 모델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하이퍼클로버에 대해서 그 기술 보고서도 존재하고 그 실제 관계자분들께서도 당연히 여기 그 여러 군데서 이 하이퍼클로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들을 종합해보면은 하이퍼클로버의 장점은 토크나이저에 있다고 이렇게 좀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 슬라이드에 있는 왼쪽 피규어를 보시면은 이게 동일한 한국어 데이터를 토크나이저를 통해 토큰으로 변환하는데 몇 개의 토큰이 필요하냐 측정을 한 건데 GPT 같은 경우에는 1420개가 필요한데 하이퍼클로버 같은 경우에는 그 절반도 못 미치는 676개의 토큰으로 동일한 텍스트 코퍼스를 토큰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GPT보다 2배 이상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오픈 AI API를 활용해서 GPT를 실제로 사용해보는 실습을 진행하시게 될 텐데 오른쪽을 보시면은 API 공짜가 아니잖아요. 그 모델을 사용을 하려면은 돈을 내야 돼요.
그러면 그 돈을 무슨 단위로 지출을 하느냐 하면은 토큰의 개수당 뭐 얼마,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100만 개의 토큰당 뭐 인풋은 5달러, 아웃풋은 15달러 해가지고 지출을 하게 되는데 다시 왼쪽으로 돌아오면은 내가 동일한 시퀀스를 토크나이징 하는데 절반의 토큰으로 토크나이징 할 수 있다는 거는 어, 내가 이 모델을 사용할 때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 절반 이상으로 감소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근데 뭐 테크니카 그 기술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한데 뭐 좀 당연한 말일 수 지만 하이퍼클로바가 GPT-4보다 한국어 성능이 좋습니다. 뭐 한국에서 만들었으니까 뭐 당연히 더 좋을 수밖에 없긴 한데 뭐 아무튼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하자면은 하이퍼클로바를 쓰면은 내가 뭐 다른 모델을 쓰는 것보다 그 절반 이상의 비용으로 그 이상의 성능을 낼 수 있다. 뭐 굉장한 장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 내용은 어, 그 유명한 LLM을 만든 한국 기업의 CTO 분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이 LLM의 성능의 어퍼바운드는 토큰화이저가 결정한다. 그러니까 LLM의 성능에 있어가지고 토큰화이저가 정말 중요한 거죠. 그뭐 저는 그전에 뭐 토큰화이저 뭐 중요하시겠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정말 LLM이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 이 바운더리를 결정하는 게 토큰화이저라는 말을 할 정도로 이 토큰화이저가 정말로 중요한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토큰화이저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 생각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LLM은 이 토큰 단위로 텍스트 제너레이션을 수행하잖아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언어 모델링에서도 이제 하나씩 토큰을 생성을 하고 또 이때 이전 시퀀스에 기반해가지고 그 토큰 하나씩을 예측을 하고 생성을 하는 건데 결국에 그 이전 시퀀스라고 하면은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토큰들의 집합이잖아요. 그래서 랭구이지 모델링은 이전에 생성을 했던 그 토큰들의 집합에 기반해서 다음 토큰을 생성하는 건데 이 어떤 토큰 단위로 생성을 할지 결정하는 게 토큰하이저잖아요. 토큰하이저가 실제로 시퀀스를 토큰으로 이게 쪼개니까. 그래서 어떤 토큰하이저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이전 시퀀스라는 게 동일한 텍스트 데이터에 달라질 수가 있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다음에 생성할 토큰도 이 토큰하이저에 따라서 단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확률을 모델링하는 과정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와 같은 이유로 이 토크나이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 CTO 분께서 뭐, 뭐 이러한 이유로 토크나이저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게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워드 임베딩, featuring the word embedding 워드 투백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전체 모델, 워드 임베딩뿐만 아니라 이 전체 모델을 프트레인하는 그 패러다임으로 어떻게 넘어갔는지,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한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워드 투배 같은 경우에는 전에 배우셨다시피 이 디스트리뷰셔널 세맨틱스라고 어떤 단어의 뜻은 그 주변에 자주 나타나는 단어들로 표현이 된다. 어떤 단어의 의미는 그 주변의 그 컨텍스트에 따라서 그 단어의 의미가 결정이 된다. 이런 가정에 따라서 이제 만들어진 워드 임베딩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워드 투백을 활용을 하면은 그 단어의 그 시멘틱적인 의미, 그러니까 좀 그 정성적인 의미를 좀 잘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보시다시피 뭐 man, woman, 뭐 company CEO, 뭐 comparative, appellative 이런 식으로 그 두 개의 단어들 간의 그 관계를 벡터로 표현하신 것을 보면은 같은 관계끼리는 그 벡터의 방향성이 굉장히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단어의 의미를 좀 잘 포착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면은 이 모델의 인풋으로 들어갈 때, 아, 아까 했던 얘기에서 조금 더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좀 자연의 시퀀스가 있으면은
토크나이저로 얘네를 각각의 토큰으로 쪼개고, 근데 그 토큰은 자연어니까 그대로 못 들어가서 이 토큰에 매핑이 되어 있는 아이디로 변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디 값들이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아이디 값이 뭐 과제 그동안 3개 하셨으니까 아실 텐데, 아이디 값이 그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인베딩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파이토치에서 보면은 인베딩이 제 기억으로 인베딩 클래스를 초기화할 때 맨 앞에 뭐 vocab 사이즈, 뭐 단어 사전 사이즈가 있고 그 뒤에 디멘션이 있는데, 이제 그걸 사용하면은 토큰 아이디가 뭐 1번이다 하면은 1번에 대응되는 그 인베딩 벡터가 들어가고, 뭐 토큰 아이디가 뭐 토큰이 무브이고 그 무브에 매핑된 토큰 아이디가 뭐 3번이면은 그 3번에 대응되는 인베딩 벡터가 지 모델의 인풋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워드2배 같은 경우에는 그걸 사용 안 하면은 그냥 처음부터 그 랜덤으로 초기화된 워드 인베딩을 사용을 해서 이제 전체 모델 학습을 해야 될 텐데, 워드2백을 사용을 하면은 그 각각의 토큰에 대응되는 벡터들이, 인베딩 벡터들이 이미 학습이 되어서 정의가 되어 있는 형태인 겁니다. 근데 그 벡터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떤 그 단어의 의미를 잘 담는 방향으로 학습이 되어 있으니까 얘네를 활용을 하면은 성능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다양한 연구에서 이러한 프리트레인된 미리 학습이 된 워드 인베딩을 사용을 했을 때 여러 가지 태스크에서 성능이 좋아진다라는 것을 입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프리트레인된 워드 인베딩을 사용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워드 인베딩도 미리 학습해가지고 사용하는데 그냥 워드 인베딩뿐만 아니라 이 모델 전체를 미리 학습하면 안 돼?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해가지고 2015년부터 제 기억으로 그 LSTM의 시퀀스부터 해서 시작해서 이제 거기서부터 풀트레이닝을 진행을 하고 점점 더 모델 사이즈가 커지고 아키텍처가 복잡해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패러다임이 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풀트레인을 이 언어 모델을 어떻게 미리 학습을 시킬 것이냐 하면은 랭구에이지 모델링 태스크로 미리 학습을 시키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넥스트 토큰 프레딕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그냥 어떤 시퀀스가 있으면은 그 시퀀스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죠. 근데 이 방식의 장점은 레이블이 필요 없어요. 왜 레이블이 필요 없냐면은 그냥 어떤 시퀀스에 대해서 이미 생성된 단어들을 기반으로 다음 단어를 생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텍스트 데이터에 있는 시퀀스 하나를 가져와서 하면 되는데, 만약에 뭐 감성 분석이다 하면은 어떤 태스크에 뭐 긍정인지 부정인지 그 레이블이 필요하고, 번역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어 영어라고 하면은 어떤 한국어 시퀀스에 대응되는 영어 시퀀스가 필요하고, 요약 같은 경우에도 어떤 긴 글에 대해서 그 요약본 데이터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레이블이 필요합니다. 근데 내가 그냥 이 랭구에이지 모델링을 한다고 하면은 그냥 그 시퀀스 그 자체만 필요하고 랭구에이지 모델링 하는 태스크 그 자체만 학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레이블이 되지 않는 그냥 데이터 많이 있으면은 학습할 수 있는데, 그냥 이런 텍스트 데이터를 얻는 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위키피디아에도 뭐 글이 되게 많이 있고 뭐 신문 기사도 있고 레이블이 없는 텍스트 데이터 용식이 많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여드렸던 랭구에이지 모델링이랑 다르게 뭐 결은 비슷한데 이 마스크 랭구에이지 모델링으로도 프리트레이닝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보여드렸던 이 랭구에이지 모델링 태스크에서는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캐주얼 랭구에이지 모델링이라고도 하는데, 얘는 그냥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거라면은 마스크 랭구에이지 모델링은 그 토큰 뭐 하나에서 뭐 여러 개를 마스킹을 하고 그 마스킹된 부분을 예측을 하는 방식으로 언어를 변화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빈칸을 뚫느냐에 따라서 이 언어는 굉장히 많은 측면들을 학습할 수 있거든요. 그 세만틱 캐테고리도 보시면은
어,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빈칸을 뚫어가지고 그 분류에 대해서 학습을 할 수 있고 아래 그래머도 보시면은 뭐 문법도 학습을 할 수가 있고 뭐 센티멘트 뭐 감정 뭐 그다음에 매스매틱스 뭐 수학까지 뭐 이렇게 빈칸을 여러 데이터에 대해서 좀 다양한 곳에 뚫어 놓음으로써 이 언어의 다양한 측면들을 이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프리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크게 투 스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 스텝, 이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랭귀지 모델링 오브젝티브,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방식이나 그 마스킹 토큰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레이블이 없는 단어에 대해서 학습을 함으로써 좀 언어를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 스텝 2는 이제 파인 튜닝이라고 부르는데, 내가 집중하고자 하는 어떤 특정한 태스크가 있잖아요. 뭐 감정 분석이 될 수도 있고, 뭐 요약이 될 수도 있고, 번역이 될 수도 있고, 그 특정 태스크에 대해서 얘네는 레이블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 태스크만 집중적으로 학습을 합니다. 피겨를 보여드리자면은 스텝 1에서는 정말 방대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로 랭귀지 모델링으로 프리트레인을 진행하고 스텝 2 파인 튜닝에서는 내가 집중하고자 하는 그 특정 태스크에 대해서 이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학습을 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프리트레인을 위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레이블이 필요 없기 때문에 텍스트이기만 하면은 트레이닝 데이터로 활용이 가능하고 그래서 그 무렵쯤에 어떤 데이터가 많이 사용이 됐냐 하면은 뭐 브루크로포스하고 뭐 위키피디아 등등이 있는데 뭐 브루크로포스 같은 경우에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이 사이트인데 그냥 말 그대로 책들 여러 가지 있고 그 책에 있는 텍스트를 긁어가지고 학습을 진행을 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리트레인, 파인튠 이거를 좀 실제 세계에 비교를 해보자면은 프리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공부로 따지면 뭐 수학, 과학, 사회, 언어 등등 여러 과목을 배우면서 나의 기본적인 뭐 사고력, 기본적인 뭐 추론 능력, 뭐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기본적인 능력들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파인 튜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집중하고자 하는 어떤 특정 전공 분야의 전문 지식을 쌓고 그 세부적인 내용을 학습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뭐 운동으로 따지면은 뭐 어떤 운동선수가 뭐 체력, 근력, 유연성, 순발력과 같은 좀 기본적인 운동 능력을 훈련을 하고 파인 튜닝 같은 경우에는 뭐 마라톤, 축구, 농구 등 특정 종목에 대해서 그 전문적인 훈련을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죄송한데 제가 서디룸 인지관을 까먹어가지고 다시 얘기만 하고 강의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예약 다시 해가지고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올해만 서류름 인증 안 해가지고 정지를 3번 당했는데, 또 당하게 생겼네요. 네, 아무튼 그래서 풀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공부든 운동이든 정말 그 분야에 대해서 좀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을 배우는 학습을 하는 과정이고, 파인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집중하고자 하는 그 한 가지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연습을 하고 학습을 하는 과정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앞에 뭐 그래서 풀트레인하고 파인튜닝 하는 게 뭐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제 이 모델이 학습을 하는 관점에서 이 그레이디언트 센터의 관점에서 이게 왜 효과가 있느냐, 즉 그런 생각, 그런 의문점들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즉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우리가 도달하고 학습을 할 때 도달하고자 하는 그 옵티멀한 지점이 있잖아요. 그거를 저기 아래 저 파란색 부분이라고 치면은 이제 우리가 저 위에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이제 만약에 풀 트레이닝을 안 하게 되면은 저 위에서부터 저 아래까지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야 되는데, 풀 트레이닝을 진행을 한다 하면은 저 위에서 출발해가지고 저 별표 있는 지점까지 저기까지 갈 수 있어요. 풀 트레이닝 끝난 지점에서 저 별표 있는 지점이 있는 상태고, 파인 튜닝 할 때는 이제 별표에서부터 저기 파란색까지만 가면 돼요. 그러니까 풀 트레이닝을 하면은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그 옵티멀한 지점에 조금 더 가까운 지점에서 이제 좀 출발을 해가지고 학습이 더 잘 된다고 볼 수가 있고, 또 그 근처에서 시작을 하면은 이 그레디언트가 이 백프로퍼게이션 과정에서 더 잘 전달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뉴럴 네트워크를 트레이닝하는 관점에서도 이 풀트레인이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풀트레인, 그러니까 전체 모델을 풀트레인하는 방향으로 2017년쯤에 패러다임이 이제 크게 변화가 되었는데, 그 풀트레인된 모델의 구조로는 뭐뭐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주에 배웠던 그 트랜스포머를 간단하게 다시 복습을 하고 넘어가려 합니다.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코더, 디코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코더에서는 이 모든 토큰에 대해서 셀프 어텐션을 진행을 하고, 이 과정을 통해 각각의 토큰들 간의 이 관계를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학습을 돕기 위한 뭐 레시듀얼 커넥션, 뭐 레이어 롤 같은 테크닉들이 추가가 되고, 그 인코더 블록들이 6개 쌓인 다음에 이 전체 인코더에서 최종 아웃풋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아웃풋들이 이제 디코더에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으로 들어왔는데, 그 이전에 디코더에서도 똑같이 셀프 어텐션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마스크라는 표현이 안 들어있는데, 실제로는 인코더와 다르게 디코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큰을 생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미래에 있는 토큰이 뭐가 올지도 모르는데 이 전체 시퀀스를 다 본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마스킹을 통해 가지고 현재까지 생성을 한 토큰들만 볼 수 있도록 이제 마스킹을 추가해서 셀프 텐션을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인코더 디코더 텐션이라고, 여기서는 이제 디코더의 아웃풋이 쿼리로 들어가고 인코더의 아웃풋이 키 밸류로 들어와서 인코더의 아웃풋과 디코더의 디코더 아웃풋 간의 그 관계를 서로 관계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고, 쭉 타고 올라가서 디코더 똑같이 블럭이 6개 있습니다. 그 디코더의 아웃풋을 기반으로 리니어 레이어를 통과하게 되고, 뭐 만약에 그 vocab 사이즈가 32,000이라 치면은 32,000개의 값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를 통과해가지고 이 32,000개의 토큰들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확률이 할당이 돼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확률이 높은 토큰의 이제 뭐 ID 값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는 5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5에 대응이 되는 그 토큰 M이란 토큰인데 이제 M이 출력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인풋이 인베딩으로 변환이 되고 인베딩이 인코더에 그 포지셔널 인코딩과 결합이 더해져가지고 인풋으로 들어가서 인코더를 타고 타고 올라가서 인코더의 아웃풋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인코더의 아웃풋이 이 디코더한테 키밸류로 들어가고 디코더도 인풋이 들어가서 이제 마스크 셀프 텐션을 진행을 하고 인코더의 아웃풋과 해가지고 인코더의 아웃풋과 크로스 텐션을 계산을 한 다음에 토큰을 하나씩 생성을 하고 그 생성한 토큰을 다시 인풋으로 들어가고 이제 이런 과정을 반복을 해서 최종적인 시퀀스를 출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러면 이 시퀀스가 언제 끝나냐 하면은 이 애니메이션에서 보시다시피 그 end of sentence라고 실제로는 EOS 토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토큰이 나오면은 이제 종료가 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합니다. 플랫폼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한 게 그 프리트레인드 랭구에이지 모델, 그 프리트레인 패러다임에 맞춰가지고 이제 모델들을 실제로 사전 학습을 하고 했는데 그 모델 아키텍처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세 가지가 전부 그 트랜스포머에서 좀 파생된 구조여가지고 트랜스포머를 이제 복습을 진행했습니다. 그 트랜스포머에는 인코더, 디코더 구조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제 거기서 디코더만 따로 빼와가지고 이제 언어 모델을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인코더만 따로 빼와가지고 학습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트랜스포머 원래 하던 것처럼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좀 다른 테크닉들을 좀 섞어가지고 이제 뭐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그 디코더로만 구성이 된 랭귀지 모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부분의 그 LLM들은 전부 다 디코더 구조입니다. 디코더 같은 경우에는 아까 트랜스포머에서도 보셨다시피 그 아웃풋 토큰을 생성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보다 뒤에 있는 토큰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럼 자기가 아직 생성도 안 했는데 미래 토큰을 볼 수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의 사진과 같이 이 셀프 텐션 계산을 할 때 마스킹을 추가해요. 그래서 마스크 셀프 텐션으로 계산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가지 이 단방향에서 자기 다음에 올 단어를 예측하는 이 넥스트 토큰 프레딕션이라는 태스크를 가지고 프리트레이닝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디코더 모델로는 이 GPT 계열이 있어요. 뭐 GPT-1, GPT-2 같은 경우가 이제 이 디코더 온리 모델의 일부분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넥스트 월드 프레딕션으로 기존의 시퀀스, 그러니까 토큰들의 집합이 주어져 있을 때 그 다음에 올 토큰의 다음 단어로 어떤 토큰이 올 확률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풀트레이닝을 진행을 하고 이거를 캐주얼 랭귀지 모델링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이전의 시퀀스에 기반해서 인과적으로 다음 토큰을 생성을 하니까 이 캐주얼 랭귀지 모델링이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디코더만으로 구성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시면은 그 트랜스포머에 있던 그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이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졌느냐 하면은 뭐 이유는 간단한데 애초에 그 블록 자체가 인코더의 아웃풋과 디코더의 아웃풋 간의 관계를 분석을 하고자 했던 모듈이었는데 인코더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분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에서 디코더 구조에서 그 중간에 있는 인코더 디코더 텐션, 그 크로스 텐션이 빠진 채로 하나의 디코더 블록이 구성이 되고 이제 얘네들 좀 쌓아 올린 것이 GPT라고 그러니까 GPT-1하고 GPT 같은 경우에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쌓아가지고 이제 학습을 했습니다. 이런 디코더 구조로 그 아웃풋이 넌 시퀀스인 경우, 그 다음 시퀀스인 경우 둘 다 파인 튜닝을 할 수가 있어요.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시퀀스가 아닌 경우에는 뭐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이 센티멘트 어널리시스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문장을 생성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값 하나를 생성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넌 시퀀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태스크들 같은 경우에는 그 디코드의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을 클래시파이어 헤드 여러분들께서 과제 3을 하시면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클래시파이어를 만들어 오셨을 텐데 이런 게 하나 추가가 돼가지고 이제 이 헤드를 포함해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맞게 학습을 시킵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이유는 당연히 시퀀스를 다 보는 게 유리하니까 맨 마지막에 이렇게 헤드가 달려 있고 근데 사실은 애초에 디코더 자체가 어떤 시퀀스를 생성을 하려고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캐주얼 랭귀지 모델링대로 이 다운스트림 태스크 데이터셋에 맞게끔 그 확률 분포를 그 GT 값의 그 이상적인 확률 분포를 따라가도록 그 어떤 토큰이 올 확률을 최대화하도록 훈련을 하는 방식인 태스크가 좀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고 이제 그런 태스크로는 뭐 서머라이제이션이나 다이얼로그가 있습니다. 서머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 뭐 그 앞에 내가 요약해야 되는 어떤 텍스트 데이터가 주어지면은 그 텍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요약본을 생성을 하도록 학습을 시킬 수가 있고 그 요약본이 결국 뭐 시퀀스잖아요. 그래서 이런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좀 진행을 많이 하고 또 이 태스크에 대해서 성능이 좀 잘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GPT-1 논문에 있는 피규어를 보시면은 뭐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도 가능하고 뭐 인텔리멘트 태스크 이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 앞뒤 문장 간의 관계를 추론해야 되는 태스크인데 가능하고 뭐 두 문장 간의 뭐 유사도 뭐 시밀러리티도 가능하고 뭐 멀티플 초이스 한국어로 뭐 객관식이라고 하죠. 이제 이것도 가능한데 뭐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치면은 맨 앞에 당연히 시작하는 토큰이 있고 그 다음에 텍스트가 있고 맨 마지막에 이 extract라는 토큰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맨 마지막에 히든 스테이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히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클래시파이어를 쌓아가지고 파인 튜닝 하는 방식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클래시피케이션, 인텔리멘트, 시밀래리티, 멀티플 초이스 네 가지의 태스크가 나와 있고 각각의 태스크마다 이 포맷이 다릅니다. 이 포맷은 이제 인풋으로 들어가는 건데 당연히 태스크가 다르고 그 태스크 형태가 다르니까 이제 다른 포맷이 필요하게 됩니다. 뭐 서머라이제이션이라 치면은 위키피디아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면은 이렇게 얽고 우리가 요약해야 되는 그 텍스트 데이터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서머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져와 가지고 학습을 하면은 앞부분에 이제 얼리코 토큰 이 얼리코에 대응되는 부분이 앞에 나열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서머라이즈 오른쪽으로 예시로 들면은 그 114번 위치에 이 서머라이즈 토큰이 들어간 다음에 이 토큰이 들어가면은 그 다음부터 그 앞에 등장한 이 얼리코 시퀀스에 대해서 그 요약본을 생성을 하도록 학습을 진행합니다. 디코더 같은 경우에 어떤 시퀀스를 생성함에 있어서는 그 장점이 있는데 이 디코더 구조의 특성상 양방향 컨텍스트를 반영하지는 못해요. 이게 왜 문제가 될 수 있냐면은 뭐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시퀀스에 대해서 제대로 문맥을 이해하고 그 내가 분석을 한 이 텍스트 시퀀스의 문맥에 따라서 이 분류를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냥 한 방향으로 그냥 단어 토큰 하나하나씩 분석을 하는 것보다 그냥 전체가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얘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게 당연히 좀 더 파악하는 데 편하겠죠. 뭐 토플 같은 시험을 볼 때도 그 긴 제시문이 있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 답을 고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 제시문을 한 번에 바로 읽으시고 푸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안 그런 경우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보통은 그 제시문을 여러 번 읽고 또 제시문 읽다가
뒷부분 내용을 읽으면서 앞부분 내용이 이해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그 뒤에서부터 좀 찾아 나가는 방식으로도 읽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미 이 시퀀스가 주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를 여러 번 읽는 게 당연히 유리하겠죠. 그래서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과 같이 어떤 시퀀스를 형성하는 텍스트가 아닌 경우에는 이 전체 컨텍스트를 이해하고 답을 도출하는 것이 유리하니까 이런 디코더 구조의 특성상 어, 이전 시퀀스만을 보고 그 다음 토큰을 생성하니까 이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태스크의 입장에서는 좀 뭐라 해야 되지? 약간 핸디캡을 안고 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디코더 구조를 활용하면 당연히 이런 태스크도 할 수 있겠지만 그 성능은 그냥 시퀀스를 생성하는 태스크에 비해서 안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디코더 언리 구조 같은 경우에 그냥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디코더 구조에서 디코더만을 가져온 거잖아요. 근데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시퀀스 전체에 대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아, 그러면은 인코더로만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해가지고 트랜스포머의 인코더만을 가져와서 만들어진 모델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버트라는 모델이 이제 인코더 베이스의 대표적인 모델이고 디코더와 다르게 이 양방향, 이 바이다이렉셔널 컨텍스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미래의 단어를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캐주얼 랭귀지 모델링으로는 학습이 안 돼요. 그래서 양방향으로 문맥을 파악하는 것은 좋은데 학습을 어떻게 할 거냐? 캐주얼 랭귀지 모델링 그냥 다음 토큰을 예측하는 방식으로는 학습이 안 되니까 그러면은 새로운 방법론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등장한 게 앞에서 언급을 했던 그 마스크 랭귀지 모델링입니다. 마스크 랭귀지 모델링은 그 전체 시퀀스가 주어져 있으면은 그 시퀀스에서 이 토큰의 일부분을 마스크 토큰으로 치환을 해가지고 마스킹을 한 다음에 이 마스킹된 부분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프리트레이닝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캐주얼 랭귀지 모델링 같은 경우에 확률을 표현하자면은 이전 시퀀스에 대해서 이 시퀀스를 기반으로 이제 다음에 어떤 토큰 W가 올 확률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한다면은 마스크 랭귀지 모델링 같은 경우에 그 마스킹된 토큰들로부터 그 원래의 인풋 토큰들을 예측을 하는 그 확률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풀트레이닝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가져와서 그 인코더에 대해서 이 마스크 랭귀지 모델링으로 풀트레이닝을 진행한 대표적인 모델이 앞서 말씀드린 이 버트라는 모델이고 보시면은 토큰 하나가 마스크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마스크 토큰에 들어가고 그 마스크 토큰의 위치에 대해서 그 아웃풋에 대해서 이제 feedforward neural network랑 소프트맥스를 적용을 해가지고 원래 있던 단어를 출력을 하도록 기존 단어 예측을 하도록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마스크 랭귀지 모델링 그리고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그 넥스트 토큰 프레딕션이 아니라 이 넥스트 센텐스 프레딕션이라는 이 objective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풀트레이닝을 진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파인 튜닝 때는 뭐 QA 아니면은 뭐 애니얼, MNLI 등등 여러 가지 자연어 태스크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여러 태스크를 다룰 수 있습니다. 인코더의 구조 같은 경우에는 셀프 텐션 블럭이 존재하고 또 마스킹도 진행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의 토큰이 주어진 컨텍스트에서 이 다른 토큰들과의 관계를 분석을 할 수도 있고 이 셀프 텐션이 또 멀티헤드니까 이 다양한 관점에서 이 토큰의 의미를 분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토큰의 인베딩을 가져다가 쓰면은 그 토큰에는 뭐 싱킹이라고 치면 뭐
머신즈라고 치면은 그 머신즈라는 임베딩 벡터, 머신즈라는 그 중간인 블록의 임베딩은 다른 단어들과의 관계를 학습했으니까 그 머신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좀 더 정확한 의미를 내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드 투 백이 풀트레인인데 워드 임베딩인데 워드 투 백이 아니라 이 버트에서 학습을 한 이 임베딩을 가지고도 워드 투백 대신에 워드 임베딩으로 풀트레인 워드 임베딩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인풋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셀프 어텐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간 레이어나 아니면은 그 최종적인 아웃풋에서 뒤에 슬라이드에서 어, 이렇게 버트의 아웃풋들을 보시면은 각각의 토큰의 위치에 대해서 그 최종적인 아웃풋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얘네를 가져다가 그냥 워드 임베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 버트 12개 레이어 중에서 뭐 일부분을 추출해가지고 그거를 뭐 평균 내거나 그냥 하나의 레이어에서만 추출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워드 투백 같은 풀트레인드 워드 임베딩 대신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스크 랭귀지 모델링에 기반해가지고 이 방대한 분량의 이 텍스트 데이터로 풀트레이닝을 진행하고 파인 튜닝 때는 뭐 클래시피케이션이라 치면은 이제 버트 위에 클래시파이어를 달아가지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과제 3에서 진행하셨던 방식도 이 부분이랑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마스킹을 정확히 어떻게 하느냐? 우선은 그 전체 토큰 중에서 랜덤하게 15%의 토큰을 골라가지고 얘네들이 마스킹을 하는데 선택을 한 그 15% 토큰 중에서도 80%의 토큰만 실제로 마스크 토큰으로 교체를 하고 나머지 10%는 아예 엉뚱한 뭐 여기서 뭐 웬트 대신에 피자라는 아예 엉뚱한 토큰으로 교체를 하고 나머지 10%, 뭐 투, 그대로 투가 나오는데 나머지 10%는 그대로 둡니다. 그럼 왜 그대로 두냐 하면은 우리가 파인 튜닝 할 때는 이 마스크 토큰이 없어요. 그래서 이 풀 튜닝과 파인 튜닝 간에 이 불일치가 발생하게 돼가지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마스킹이 아닌 토큰에 대해서도 학습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그대로 두는 토큰도 존재를 합니다. 네, 그래서 뭐 보시면은 뭐 마스킹된 토큰도 있고 교체가 된 토큰도 있고 마스킹된 토큰도 있고 아예 엉뚱한 토큰으로 교체가 된 경우도 있고 그대로 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예측을 하도록 풀트레이닝을 진행을 하고 해당 토큰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임베딩들은 학습할 때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은 그 세 토큰에 대해서만 클래스파이어를 진행하고 로스가 계산이 되어가지고 백프로퍼게이션으로 그레디언트가 전달이 되는데 나머지들은 이제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그 마스크 랭귀지 모델링뿐만 아니라 그 넥스트 센텐스 프레딕션이라는 objective로도 풀트레이닝이 같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태스크 같은 경우에 이 두 개의 문장이 주어지고 이어지는 문장인지 아닌지 이심분류 태스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두 문장 간의 관계에 대해서 학습을 하면서 이 마스크 랭귀지 모델링으로는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학습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얘 같은 경우에 그 CLS 토큰 맨 왼쪽에 CLS 토큰이 있는데 이 토큰에 이 Next Sentence Prediction Classifier를 달아가지고 예측을 하고 로스를 계산을 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시퀀스, 두 가지 문장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문장이 다르니까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SCP 토큰으로 구분이 되어가지고 놓고 이때 50%의 확률로 A와 B는 이어지고 50%의 확률로 A와 B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 CLS 토큰에서 나온 representation을 기반으로 클래스파이어 테워즈 프레딕션을 진행을 하고
인베딩을 보시면은 이제 뭐 토큰 인베딩, 포지션 인베딩 들어가는 거는 트랜스포머랑 똑같은데 트랜스포머랑 다르게 이 버트와 같은 그냥 인코더 온리 모델로 구성이 된 경우에는 문장이 두 개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세그멘트 인베딩 두 개가 들어가고 같은 시퀀스에 대해서는 같은 인베딩이 들어갑니다. 또 트랜스포머랑 다르게 모든 파라미터가 학습이 돼가지고 포지션 인코딩 인베딩도 학습이 되고 이 세그멘트 인베딩도 학습이 되고 토큰 인베딩도 학습이 되고 전부 다 학습을 하는 방향으로 풀트레이닝이 진행이 됩니다. 예, 그래서 버트가 대표적인 예시이고 파인 튜닝 할 때 이 CLS 토큰에 대해서 클래스파이를 추가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할 수도 있고 태깅이라고 어떤 단어의 유형을 분류하는 태스크가 있어요. 뭐 어떤 명세에 대해서 뭐 이게 사람인지 아니면 뭐 기관인지 이런 식으로 유형을 분류하는 게 있는데 이 경우에 대해서도 해당 토큰에 클래시파이어를 추가해서 파인 튜닝 할 수가 있고 뭐 텍스트 페어 클래시피케이션 뭐 얘는 넥스트 센텐스 프로젝션이랑 크게 다르지 않고 QA도 가능해요. QA는 어떻게 하냐면은 앞에서 이 문장 A랑 B가 있으면은 A에는 어떤 질문이 들어갑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미국의 제18세 대통령은 누구야?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 문장 B에는 그 답이 들어있는 어떤 제시문을 추가합니다. 뭐 위키피디아에서 긁어볼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뭐 제시문과 같은 텍스트 데이터가 문장 B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그 정답인 단어가 있잖아요. 뭐 미국의 제18대 대통령이면은 그 인물의 이름이 있을 텐데 그 인물에 대해서 어 클래스파이어를 추가해가지고 그 정답에 등장하는 위치를 예측하도록 학습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버트 논문의 피규어를 가져온 건데 여러 가지 태스크가 있고 그 태스크에 대해서 성능을 재본 결과 뭐 버트가 뭐 소타를 달성했다. 참고로 소타는 이 state of the art라는 뜻으로 현재 수준에서 뭐 최고 수준이다 라는 표현으로 어떤 태스크에 대해서 내 모델이 소타야 이렇게 말하면은 그 태스크에 대해서는 내 모델의 성능이 가장 잘 나와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버트를 확장하는 구조가 굉장히 많아요. 그 버트 그러니까 버트를 처음에 소개한 논문의 인용수가 12만 회가 되고 당장 생각나는 그 버트 확장판만 해도 뭐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로버타 뭐 스팸버트도 있고 뭐 일렉트라 디버타 디스틸버트 또 저기 우리 학교에서 만든 바이오버트 그냥 버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다 소개해드릴 수 없고 그냥 두 가지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로버타 같은 경우에는 그 버트의 구조에서 출발해가지고 버트는 학습이 덜 되어 있다. 그러니까 더 많은 데이터로 더 오래 더 많이 학습을 하면은 더 좋아진다. 그리고 풀트레인에서 그 넥스트 센텐스 프로젝션은 크게 의미가 없다. 해가지고 이러한 가정에 기반해서 만든 모델이 로보타입니다. 스팸 버튼은 버트 같은 경우에 그냥 랜덤으로 토큰 몇 개 골라가지고 마스킹을 진행했는데 스팸 버트의 이름 그대로 어떤 그냥 토큰 몇 개를 마스킹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연속적인 어떤 랜덤한 이 스팬을 예측하게 함으로써 좀 성능을 향상을 시킨 모델입니다. 이 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확장판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중에 시간 나실 때 뭐 몇 개 정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인코더 모델의 한계는 디코더 모델의 장점이랑 연결이 되는데 그 양방향에서 문맥을 살필 수 있다 보니까
문맥 파악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는데, 제 제너레이션에 적합한 구조는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디코더처럼 이 어로그레시브한 제너레이션 태스크에 적용하기는 힘듭니다. 근데 나는 어떤 모델 아키텍처를 정해가지고 이 모델을 풀트레이닝을 할 때 나는 인코더의 장점도 가져오고 디코더의 장점도 가져오고 그러고 싶은데 아, 좀 붙이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해가지고 인코더 디코더 모델을 어떻게 풀트레인을 하지? 이 고민 끝에 그냥 기존 방식대로 랭귀지 모델링을 하면은 인코더 인풋은 이미 전부 주어지니까 예측을 할 수 없고 그 넥스트 토큰 프로텍션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구글에서 나온 논문인데 ET5라는 굉장히 긴 논문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논문인데 T5 이름은 T5가 이름인 이유는 그 모델 이름이 텍스트 투 텍스트 트랜스포머 해가지고 T가 5번 나온다. 그래서 T5라고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 논문을 나중에 보시게 되면은 분량이 67페이지거든요. 굉장히 긴 분량의 논문이고 이 정도 분량의 논문은 사실 서베이 논문조차 이 정도로 길지 않은데 그 긴 만큼 읽을 만한 값어치가 있습니다. 이게 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연구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 가지고 ET5라는 모델을 설계하는 과정을 굉장히 상세하게 기술했어요. 그러니까 왜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를 골랐는지, 그러니까 어떤 실험을 통해서 이 모델의 아키텍처가 효과적이라는 것을 입증했는지, 그리고 그 부트레인 오브젝티브로는 뭘 하는 게 좋은지, 이 외에도 어떤 모델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되는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냥 생각만 하셔도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각각의 요소들을 어떤 실험을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떠한 이유로,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를 결정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찾아낸 그 최적의 아키텍처, 그 최적의 모델은 뭔지를 이제 마지막에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떤 모델 하나를 설계하는 과정을 굉장히 상세하게 볼 수 있어요. 정말 그렇게 많은 논문이라서 사실 저도 공부를 좀 더 해야 되는데 보니까 내용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은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T5 모델에서 이제 연구 끝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한 풀체인 오브젝티브는 이 디노이징 스팬 커럽션이라는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인풋으로는 이 서로 다른 길이의 스팬을 마스킹해서 제공을 하고 이제 목적은 이 마스킹 내 스팬을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스팸 버튼이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원래 텍스트가 Thank you for inviting me to your party last week 이런 텍스트가 있으면은 인풋으로 마스킹이 진행돼가지고 뭐 for inviting이 X는 마스킹이 되고 last가 이 Y로 마스킹이 됩니다. 그럼 인풋 텍스트에는 이렇게 마스킹된 게 들어가고 타겟으로는 이 마스킹된 걸 예측을 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얘도 그냥 뭐 효과적이다 이게 아니라 그 논문에서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 가지고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가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랑 그다음에 이 디노이징 스팸 커럽션 오브젝티브가 그 다른 랭귀지 모델링 오브젝티브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벤치마크의 성능을 통해서 입증을 했습니다. 또 이 T5 모델의 장점으로는 이 텍스트 투 텍스트 유니파이드 된 프레임워크라고 보실 수 있는데 좀 예시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은 T5 모델을 활용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NLP 태스크들을 전부 텍스트 투 텍스트 프레임워크로 치환할 수가 있어요. 번역이라 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영어에서 독일어 번역하는 거다 하면은 앞에 이 translate English to German 이런 prefix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영어 문장을 추가하면은 T5 아웃풋은 독일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뭐 콜라 센텐스라고 이게 콜라가 뭐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이 프리픽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 문장이 이제 좀 언어학적으로 이제 인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테스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따지고 보면 약간 클래시피케이션이죠. 그래서 프리픽스를 추가하고 문장을 추가하면은 T5 아웃풋으로는 용인이 되는지 용인이 안 되는지 분류를 해주고 두 문장 간의 유사도를 구하고 싶다. 그게 노란색으로 된 부분인데 아웃풋은 이제 하나의 숫자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파란색을 보시면은 뭐 요약을 하고 싶다 하면은 이 summarize prefix에 그거 요약을 할 그 본문을 추가하면은 이 T5의 아웃풋으로 이제 요약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 투 텍스트 유니파이 프레임워크를 하면은 인풋으로 그 프리픽스로 어떤 태스크에 대한 설명이 간단하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텍스트가 주어지면은 T5의 아웃풋으로 그 프리픽스랑 그 텍스트 디스크립션을 의미하는 그 프리픽스랑 그 텍스트에 기반해가지고 그 태스크를 수행해서 만들어진 이 아웃풋을 또 텍스트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의 이 통일된 프레임워크를 만들었다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버트 말고 바트라고 바트도 구글에서 만든 거 제 기억이 맞다면 네, 구글에서 만들었을 텐데 바트라는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도 논문에서 이 5가지 풀트레인 태스크를 다양하게 시도하면서 가장 효과적인 풀트레인 오브젝티브가 뭔지를 찾아냈고 바트를 사용할 경우에 그 제너레이션 태스크에 있어서도 성능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 트랜스포머에 기반한 모델들은 인증 또 안 할 뻔했네요. 잠시만요. 인증했네요 아까. 지금 잠을 못 자가지고 그때 강의할 때 잠 못 잤는데 그 이후로 계속 못 자고 있습니다. 아무튼 졸려가지고 정신이 없네요. 지금까지 설명을 들었던 게 그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디코더 구조에 기반을 해가지고 뭐 디코더만 가져와서 만든 모델, 인코더만 가져와서 만든 모델, 뭐 인코더 디코더 그 구조를 그대로 가져온 대신에 이제 그 트레이닝 objective를 좀 바꾸고 다른 부분을 좀 바꿔가면서 이제 만들어진 모델 이렇게 3가지 모델들을 설명을 들었고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풀트레인 그러니까 워드 임베딩 그 풀트레인 워드 임베딩 워드 투백에서 이제 전체 모델을 풀트레인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 바뀌었다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 풀트레이닝이랑 이 3가지 아키텍처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하면은 이 3가지 아키텍처 전부 다 보시면은 풀트레이닝을 진행을 한 다음에 특정 태스크에 파인 튜닝을 하는 방식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뭐 앞에서 그 GPT랑 버트를 설명을 드릴 때 풀트레이닝 objective 뭐 GPT 같은 경우에는 그 캐주얼 랭귀지 모델링으로 풀트레이닝을 진행하고 여러 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진행했고 버트 같은 경우에는 인코더로만 이루어진 모델이고 이제 똑같이 이제 그 대량의 텍스트 코퍼스에 대해서 풀트레이닝을 진행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태스크에 파인 튜닝을 한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이어진다고 좀 이해를 하시면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이어진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그냥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고 뉴스를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은데 뭐 트랜스포머를 대체하는 모델이 등장했다 뭐 만바 해가지고 트랜스포머의 종말이 오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오른쪽이 만바 구조이고 이게 뭐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을 사용을 한다고 해요. 이걸 사용하면은 뭐 트랜스포머의 단점 중에서 그 계산 복잡도 측면이 있는데 그걸 계산을 하고 뭐 그 외에도 여러 측면에서 만바를 사용할 때 여러 단점들이 극복이 되고 또 성능이 좋아지고 그런 얘기가 많고 이게 뷰전까지 확장이 되었더라고요 벌써. 그래서 막 뷰전 만바 이런 모델이 나오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뭐 만바 아웃 만바가 진짜 필요하냐
또 이런 논문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게 이 모델이 이용수가 굉장히 많아요. 몇백 회나 되고 또 트랜스포머가 그 지금의 딥러닝의 패러다임의 중심에 있는데 그걸 대체할 만한 모델이 나왔고 그 모델의 성능도 어느 정도 입증이 된다는 거는 이제 굉장히 획기적인 연구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했고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또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학회에서 거절을 당했어요. 참 충격적인 일이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학회에 엄청 욕하고 그랬는데 여러분들께서 배우셨던 워드2백도 처음에는 리젝을 당했습니다. 근데 워드2백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좀 더 논문을 개선해가지고 억셉이 되었고 이게 딥러닝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논문이거든요. 거의 딥러닝 역사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논문조차 처음에는 리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만봐도 오도투백처럼 기존 패러다임에 반하는 뭔가의 연구를 내놓으면서 되게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근데 기존의 패러다임에 반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되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좀 억셉이 되지 않을까? 라는 기대도 있고 또 억셉이 되면은 이제 오도투백의 전철을 따라가는 게 아니냐 이제 만바로 패러다임 바뀌는 게 아니냐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맘마 말고 제파라는 모델도 있는데 이번에 메타에 계신 그 얀 루쿤이라는 굉장히 유명하신 AI의 대가이신 분이 있으십니다. 그 제파도 약간 좀 유사하게 그 트랜스포머 기반의 LLM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델인데 얀 루쿤 박사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은 현재 LLM 모델에 사용되는 이 트랜스포머 방식은 그냥 학습한 지식을 확률적으로 출력하는 방식으로 실제로 생각이나 계획 없이 한 단어씩 차례로 생성하는 구조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든 재파라는 모델은 그렇지 않고 실제로 추론과 계획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모델이 공개가 돼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위에 하신 말씀에서 그 확률적으로 출력이라는 게 그 랭구에이지 모델링이랑 연결이 되는 개념이고 이게 한 단어씩 차례로 생성하는 것도 랭구에이지 모델링 그리고 그 캐주얼 랭귀지 모델링, 그 어를 리시브한 태스크랑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셨냐 하면은 요즘 막 AGI라 하면서 약간 뭐 인간만큼 똑똑한 AI, 인간을 넘어선 어떤 초지능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인간 그 이상의 지능이 나오려 하면은 지금과 같은 트랜스포머 기반의 방식으로는 안 되지 않느냐. 우리 인간이 말을 할 때 그냥 확률분포에 기반해서 말하는 게 않느냐. 또 뭐 저 같은 사람 말을 할 때, 강의할 때도 뭐 제가 지금까지 말한 내용 기반해가지고 한 단어씩만 순서적으로 생성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지금 당연히 처음부터 이번 강의는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고 이런 흐름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이 부분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이제 뭐 뒷부분에서는 여기서는 뭐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발표를 이렇게 마무리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사실 나름의 계획은 있습니다. 나름의 계획을 갖고 말하고 있는데 LLM은 그렇지 않다. 그냥 한 단어씩 생성하는 거는 뭐 이러한 인간의 사고방식과 좀 다르지 않느냐. 근데 이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AGI가 만들 수 있느냐. 약간 이러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가지고 그래서 트랜스포머를 대체할 만한 아키텍처를 만들려고 좀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그냥 흥미거리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 이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이 몇 개 있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만 얘네들도 그냥 이런 게 있다. 그냥 이런 상황에서 활용을 하면 된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센텐스 버터 같은 경우에 그 워드2백이나 아니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 버트에서 인베딩을 빼오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 하나의 토큰에 대해서 인베딩을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하나의 문장에 대한 이 문장 전체에 대해서 하나의 인베딩 벡터를 얻고 싶어 하면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CLS 토큰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버트에서 그 CLS 토큰을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고, 두 번째 방식으로는 많은 분들께서 그 과제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하긴 했는데 이 문장 시퀀스 전체에서 풀링을 진행해가지고 뭐 메인 풀링 할 수도 있고 맥스 풀링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풀링을 해서 하나의 벡터로 표현을 해가지고 이 문장, 이 시퀀스 전체를 하나의 인베딩 벡터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지만은 뭐 나는 이 문장의 의미를 더 잘 표현하고 싶어.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게 이 센텐스 버트예요. 센텐스 버튼은 이 파인 튜닝을 통해 가지고 이 문장 간의 관계를 학습하는데, 왼쪽에서 보시는 게 이 두 문장 간의 관계, 그러니까 이 두 문장이 서로 모순되는지 아니면 연결되는지 아니면 전혀 관계가 없는지 그걸 학습을 하는 파인 튜닝 objective이고, 이제 오른쪽은 두 문장이 유사한지 유사하지 않은지 어, 이걸 학습하는 과정이고,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 문장에 대한 인베딩 팩터를 조금 더 잘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뭐 나중에 프로젝트를 하실 때는 연구하실 때 이 문장 간의 유사도를 측정해야 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활용할 수도 있고, 문장뿐만 아니라 그냥 어떠한 paragraph, 하나의 문단 단위의 인베딩 추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각화할 때도 가능한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문장들의 분포를 보고 싶어 하면은 이걸 시각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2차원 스페이스에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장은 자연어니까 바로 할 수가 없어서 그 자연어로 된 하나의 시퀀스를 인베딩 벡터로 표현을 하고, 또 TSN이라고 시각화할 때 거의 디폴트로 사용하는 기법이 있는데, 이걸 활용을 하면은 그냥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면은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각화를 할 수 있어요. 그 아래 보이시는 그 에스퍼트 넷 이 링크는 그 센텐스 트랜스포머라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보통 이 라이브러리에 있는 그 모델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 문장 인벤딩 팩터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넣어드렸습니다. 그 스위치 트랜스포머라고 이 MOE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MOE가 LLM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미스트랄이라는 실제로 있는 모델인데 성능이 좋고 유명한 LLM이 있는데, 이제 미스트랄 말고 믹스트랄 같은 회사에서 낸 게 있습니다. 믹스트랄 같은 경우에 이 MOE 구조, 이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 구조를 활용해가지고 만든 언어 모델이고, 이제 믹스트랄 말고도 여러 LLM에서 이 구조를 차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그림을 보시면은 똑같이 뭐 셀프 텐션 다음에 뭐 add normalize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feedforward neural 네트워크를 넘어가는 과정에서 라우터가 있어요. 그 라우터에서 몇 번 뉴럴 네트워크를 보낼지 결정을 한 다음에 그 결정이 된 그 네트워크만 활성화가 돼가지고 아웃풋을 출력을 합니다. 조금 더 하이 레벨에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인풋에 기반해서 라우터가 뭐 몇 번 엑스퍼트한테 갈지 특정 엑스퍼트에 대해서 할당을 하고 해당되는 엑스퍼트만 활성화가 됩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수학이라고 따지면은 뭐 선형 대수학 엑스퍼트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칼큘러스 엑스퍼트가 있을 수도 있고, 뭐 통계학 엑스퍼트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엑스퍼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인풋이 뭐 어떤 미적분 계산해야 되는 문제면은 미적분 엑스퍼트한테 보내고 그런 방식인데, 방금 드린 설명은 그냥 비유를 한 거고, 실제로는 어떤 엑스퍼트가 뭐 어떤 분야를 잘 하는지 명시적으로 알 수 없어요. 그냥 엑스퍼트 뭐 1, 엑스퍼트 2, 엑스퍼트 3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냥 경험적으로 미적분 관련 태스크를 넣어봤더니 엑스퍼트 3의 활성이 많이 되어 있고 이쪽을 활용할 때 성능이 높게 나온다. 엑스퍼트 3 쪽이 미적분에 특화가 된 엑스퍼트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실험을 통해서 경험적으로만 알 수가 있고,
실제로는 어떤 엑스퍼트가 뭘 잘하는지는 이제 명시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이 구조를 왜 활용하느냐 하면은 딥러닝에서 많이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논리인데 이제 모델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성능이 잘 나오잖아요. LLM도 보면은 큰 모델하고 작은 모델 성능 차이도 많이 나고 이제 그래가지고 내가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모델 사이즈를 키우고 싶어. 모델 사이즈를 키우고 싶은데 키우면은 당연히 학습하는 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나중에 인퍼런스 그 테스트 타임에서 인퍼런스 할 때도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이제 컴퓨팅 자원 내가 막 GPU 부자가 아닌 이상 이제 그러한 속도 문제, 뭐 비용 문제 해결할 수가 없는데 이제 나는 모델 사이즈 키워가지고 성능 높이고 싶어. 이제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기법이 이 MOE 구조입니다. MOE를 보시면은 뭐 해당 슬라이드로 예시를 들면은 엑스퍼트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모듈 사이즈가 커 보일 수가 있는데 이 실제로 인퍼런스 할 때는 그 라우터가 결정한 특정 엑스퍼트만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실제 모듈 사이즈는 크지만 활성화되는 파라미터 수 활성화되는 그 모델 크기만 생각해보면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 크기 대비 이 트레이닝이랑 인퍼런스 때 사용을 하는 그 파라미터 수는 훨씬 적어서 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모델 사이즈를 키워가지고 성능을 높게 내면서도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 좀 이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모델은 이 트랜스포머 엑셀넷이 있는데 이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들 같은 경우에 버트도 그렇고 그냥 트랜스포머도 그렇고 그 맥스 시퀀센스가 510이에요. 이제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내가 어떤 시퀀스를 토큰 단위로 쪼갰는데 이 토큰 개수가 뭐 한 40개다 하면은 그대로 들어가는데 토큰 개수를 세보고 이 시퀀스 랭스를 한번 계산해보니까 뭐 1000이 나온다 하면은 그 512개 앞에 있는 512개만큼 토큰만 들어가고 나머지 488개 토큰은 아예 잘라줘요. 그러면은 이 원래 문맥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더 긴 시퀀스를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 트랜스포머 엑셀넷 그리고 뭐 롱포머, 리포머, 스퍼스 트랜스포머 등등이 있습니다. 근데 시퀀스가 길어지면은 메모리도 더 많이 사용이 되잖아요. 메모리도 더 많이 사용이 되어야 되고 시퀀스가 길어지면은 내가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뭐 천 문제 토큰을 생성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앞에 있는 그러니까 토큰 전부를 반영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 내가 놓치게 되는 토큰들도 있을 텐데 이제 이러한 문제들도 같이 해결을 해야 돼가지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델들이 이 아르와 같은 모델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긴 시퀀스의 텍스트 시퀀스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은 이 프리트레인을 하기 위해서 만든 이 모델 아키텍처 중에서는 크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디코더 구조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디코더만 가져온 이 GPT라는 모델이 있고 디코더 온리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캐주얼 랭귀지 모델링 현재 시퀀스를 기반으로 이제 다음 토큰 예측을 최대화하는 방식 그 확률을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그 풀트레이닝을 진행을 하는 모델이 있고 이제 인코더 온리 모델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버트가 있습니다. 인코더 온리 모델의 장점으로는 이제 양방향의 컨텍스트를 이제 파악할 수 있지만 이제 양방향의 컨텍스트를 파악할 수 있지만은 디코더 온리 모델과 다르게 이 캐주얼 랭귀지 모델링으로 프리트레이닝을 진행하지 못해요. 이 전체 컨텍스트에 대해서 접근이 가능해가지고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마스크 랭귀지 모델링 그러니까 특정 토큰에 마스킹을 적용을 하고 그 마스킹된 토큰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프리트레이닝을 진행을 합니다.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 대표적인 모델로는 ET5가 있고, 인코더 디코더는 이제 인코더의 장점이랑 디코더의 장점 둘 다 활용을 하고 싶어 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모델로 T5 같은 경우에는 이 Denoising Span Corruption, 그러니까 그 일정 부분을 마스킹을 한 다음에 이제 그 부분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프리트레이닝을 진행을 하고 그 논문에서 굉장히 많은 실험을 통해서 이 모델을 설계하는 과정을 굉장히 상세하게 기술해 놨습니다. 추가적인 모델로는 우선 센텐스 버트가 있습니다. 센텐스 버트는 어떤 문장의 임베딩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델이고 이 스위치 트랜스포머는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스 구조랑 연결이 되는 모델인데 이 인풋의 종류에 따라서 특정 엑스퍼트로 라우팅이 되고 그 엑스퍼트만 활성화가 되는 방식입니다. 엑셀넷 런포머 같은 경우에는 뭐 트랜스포머나 아니면 버트와 같이 이제 그 맥스 시퀀스 랭스가 512 정도로 조금 상대적으로 짧은 모델의 그 단점을 극복을 하고 또 어텐션 계산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모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는 다음과 같고 참고로 저 딥러닝을 이용한 장르 처리 입문 제가 NLP를 처음 공부할 때 여기 있는 자료들을 많이 활용했는데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스탠포드 CS224인 이 강의도 자연어 처리로 굉장히 유명한 강의여가지고 나중에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 잘라마 깃허브 여기 있는 이 자료들이 시각화가 굉장히 잘 돼 있어가지고 영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정말 처음 공부한 사람도 이해하기 쉽게끔 시각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세 가지 자료를 좀 중점적으로 추가로 보시고 싶으시다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도 제가 잡담방에 자료 몇 개 올려드린 게 있어가지고 그 자료들을 기반으로 공부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좀 설명을 좀 난해하게 한 부분이 있거나 좀 뭐 제가 오늘 했던 강의와 별개로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